자, 그러면요. 로댕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로댕 그죠? 로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현대 조각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 현대 예술 예술계 지금 아이들 지금 고민이 이게 참 그게 잘 드러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네도 그렇고 로댕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 얘기 때문에 더 오래 얘기하겠는데 작품 얘기보다는 사실 그렇죠. 작품적으로는 뭐 얘기할 건 있긴 있지만 오늘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댕이 이렇게 말 그대로 왜 조각하면 로댕 떨어지나요, 그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로댕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고 그 성공한 이유가 뭐냐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달리 말해서 로댕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이름을 좀 더 그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현대 예술가, 그죠? 현대 예술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문제랑 연관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로댕이 성공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고 뭐 정리하면은 뭐 더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이유,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 시대국에 딱 맞게 타고 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때 뭐 저거 할 때는 조선 우리 서울 들었다 이제 그게 또 있어요. 그왜그 아이들 입시랑도 연관되는데 그죠? 그 인기가 몰리는 과들이. 그러니까 한때는 조선공학과가 또 엄청 배 잘 맞는다고 인기 있었다가 그러다가 한 번 2008년이 아주 난리 나서 완전 다 망했거든요, 막. 근데 또 최근에 다시 또 조선공학과 또 그죠? 엄청 또 뜨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죠?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화학 쪽도 그렇죠. 화학과도 이게 아주 뭐 안 좋았다가 또 갑자기 또 제2차 전지하면서 화학과가 막 뭐 없어서 난리였고. 물론 예전에 IMF 때는 또 이제 한때 또 그 교대로 몰려가지고 지금은 교대 그냥 교대 애들이 안 와서 안 오고 다 나가서 중간에. 한의대도 마찬가지죠. 한의대도 엄청 나왔고 한때는 그죠? 근데 한의대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지금은 지금도 점수는 좀 높죠, 한의대도. 아직은 그게 점수는 아직은 높지만은 오히려 외국에서 대체약 쪽으로 그러면 모를까 국내에서는 뭐 한의대 때는 그게 컴공이 요즘 많이 낮아졌어요. 컴퓨터 공학이 완전히 그죠? 최고였다 공대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올해 졸업한 애들 제일 불쌍하다. 그러니까 유미 친구도 컴공 갔는데 지금 너무 그때는 제일 어려운 거 너무 힘들게 들어갔다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꾸준히 인기 있는 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인기과가 이제 전기, 전자공학도 그다음에 기계, 공과대에서는 기계, 전기하고 기계죠 사실. 사실 전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전기가. 전기는 뭘 해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은 당장 뭐를 구할 수 없다고요? 물. 얘 전기 가는데 시험 보다 엄마는 정가야 될 거야. 어렵지. 전기 어렵죠. 어렵지. 너무 어렵대. 어려워. 전기 어렵고 근데 전기 어렵다는 게 그 좋은 게 그만큼 할 게 많아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전기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업종도 다 그리고 요즘에 뭐 AI가 뜨지만 실제로 혜택 받는 데는 전기 분야라고요, 그죠? 막 전선 뭐 이런 거라든지 송전 이런 게 더 막 뜨고 그 전기 쪽은 공대 쪽이라면은 이제 문과 쪽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문과 쪽 갈수록 죽고 있어. 문과 쪽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과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건 20세기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맞도록 맞춰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과로도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죠.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게. 다 망해야 되죠, 다 망해야 사실 기존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는 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건축학과가 이 한편으로는 이 엄청 떴겠죠. 당연히 건축이 엄청 떴을 거고 이때 당연히 그죠? 이게 이제 공공사업이니까 그죠? 파리를 갈아엎는 거니까. 건축이 엄청 뜨고 당연히 건축에서 그 부속물로 조각이 엄청 뜬 거라는 거죠. 저거 할 일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댕이 결국 성공한 이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건축. 그죠? 건축 붐.
그 다음에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끝에는 이 미술관, 박물관 붐. 그죠? 이것도 사실 붐이에요, 붐. 이것도 왜 붐이냐면요. 그 전에는 각 나라나 지역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죠? 처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것만 있다가 지방마다 또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서구 유럽의 몇 나라에 이렇게 박물관밖에 없었는데 이제 온갖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독립하면서 그죠? 다 각 나라 그죠? 나라마다 중앙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를 다 만들고 또 거기에 지역 미술관, 박물관도 세우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만하고 채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또 작품을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현대 작품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거 말고 그죠? 좀 사람들이 봐서 좀 좋아할 만하고 한 거. 그런 게 딱 그 로댕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술관 붐 사실 이거에 큰 혜택을 본 거죠. 그 죽은 이후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사실 그죠? 물론 뭐 죽기 전에도 그랬지만은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은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로댕이 딱 요때 태어나서 이때 그 기량을 갈고 닦아서 자기들이 한참 만들어 놓은 게 또 자기 죽은 이후까지도 계속 팔려나가는 계속 찍어내는 로댕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찍어내도록 됐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그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아주 탁월한 그 기량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손재주가 이게 돼야 돼요. 기량이 그죠? 이 탁월한 기량. 조각가로서의 또 기술자로서 그 20년 동안 갈고 닦은 그죠? 그 기량 어떠한 재료든지 간에 그죠? 그 주무르고 그 임기응변해서 할 수 있는 그 실전에서 갈고 닦은 그 탁월한 기량이 이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문제 이제 그 다음 문제도 사실은 그죠?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 사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도 이제 발레 말씀하셨지만은요, 그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죠. 로댕 때만 해도 가서 세계 인구가 이때 얼마 됐겠냐? 한 10억 됐겠구나. 10억 정도. 10억 세계 인구가 이때 로댕을 하나 대충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차 세계대전 뭐 그때쯤이 한 20억 정도 됐어요. 지금 80억 아니에요. 지금 80억이고 2차 대전 1930, 40년대 한 20억에서 그때 대충 그건 이제 기억해. 그건 20억이었고 그러니까 로댕 때는 한 절반에서 한 10억 정도 됐겠죠. 그죠? 로댕 때는 10억. 그러니까 그 10억대랑 그 전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인구 별로 없을 때라 이 당시 이 파리 인구가 80만 정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루이 16세 때 80만 한 4, 50만에서 여기 19세기 초에 80만 되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 2, 300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2, 300만이면은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1100만 되는 거예요. 파리 도시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 중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결국 현대 그 미술가들, 현대 예술가들의 고민은 이게 세상에 날고 기는 그 작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탁월한 게 요즘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죠? 탁월한 기량만 가지고 안 되고 게다가 이제 기량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과학기술 그죠? 기술 복제 시대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또 어려워졌어요. 그죠? 기량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 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데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스캔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캔들을 넣었는데 이제 일반화시켜 말하면은 스캔들이라기보다는 이름이 알려질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기량은 뛰어나니 기량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탁월한 기량이 없이 이 스캔들만 가지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뭐 낸시랭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뭐 전이 예술가라 그래서 근데 뭐 알죠 실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낸시랭이 유명해진 거 아세요? 고양이 없거든. 그건 나중에 이제 한 거고 원래 맨 처음 유명해진 게 스캔 그거는
그 광주 비엔날레라고 광주에서 이제 광주에서 다 여러 작가들 하는데 비엔날레 하는데 자기는 초대 못 받았다고 빤스 입고 바이올린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빤스만 입고 바이올린 연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캔들 때문에 본인이 스캔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은 계속 그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짓으로. 그래서 서울대 미대도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술대 수위가 가장 피곤하다고 이게 함부로 뭘 건드리면 안 돼. 애들이 뭘 해놓는지 몰라. 이게 뭐 쓰레기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쓰레기가 아닌 거야.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 한여름에 그 번데기 아시죠? 통조림 번데기 해가지고 인간을 막 복도에다 만들어놨어. 어우야. 한여름에 그게 썩고 냄새 나잖아요. 그게 작품이라는 거지. 썩으니까 인간이 주는 그 번데기. 수위가 이것이 어떻게 아주 거기서 자기들 근무하는데 미치는 거지. 그 유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스캔들, 그 이제 교내 스캔들에 불구하고 또 하여튼 그렇잖아요. 얘기 길어지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별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미대 했다면 뭔가 미대나 이런 애들이 미대나 뭐 동아리에서 뭐 해놓고 연못에다 뭐 띄워놓고 지 옆에서 또 비슷한 자세 취하고 이거 많았습니다. 뭐 아주 많아요. 보다 보면 그래서 이상하지도 않아요. 다 하다 보면은 뭐 정말 많아요. 그 시멘트에다가 얼마 전에 텐트 치고서 계속 벽화 작업하고 있더라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낸시랭님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게 스캔들만 해가지고 또 사람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계속 주목 받아야 되니까 뭐 이거 막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막 얹어놓기다 별을 터트리는데 이게 안 받쳐주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막말로 금방 뽀록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낸시랭은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연예인처럼 그죠? 유명인 뭐 그냥 방송인 정도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는 이걸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또 거기서 틀리면은 이 나름 이제 그 3회 장 요런 게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름이 알려질 기회를 만들거나 그것을 정말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질 기회. 알려질 기회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려질 기회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그죠? 이거는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거랑 맞아떨어져야죠. 이거는 로데이니까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인 경우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백남준 같은 경우도 그거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전자시대로 전환되는 점 아니었어요. 그죠? TV 그죠? 이제 그 라디오에서 말 그대로 TV 비디오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떴던 거지. 요즘 같아서는 뭐 그거 그죠? 그게 디지털 뭐 하면 뭐 잔뜩 해놓는다고 뭐 누가 뭐 보겠어요? 저거 뭐 뻔한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백남준도 그래서 뜬 거라는 거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요 그죠? 요 사회적인 요인들 그죠? 사회 경제적인 흐름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보이시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런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요 얘기로 이제 결국 가사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제 로댕을 둘러싸는 그 스캔들이 결국 뭐였는지. 물론 당연히 그 기량이 받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로댕과 같은 그러니까 조각이 부흥하고 로댕과 같은 조각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파리를 갈아엎는 이제 그런 작업 때문이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조각은 그렇게 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리를 완전히 갈아엎는 사업. 그런데 참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그 미적 감각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시대의 그 지배층들의 미적 감각은 그리스 로마와 바로크를 뒤섞은 그죠? 그 시든 부르주아들은 그리스 로마적인 이런 기둥과 바로크적인 꿈이 있는 거를 딱 결합한 그런 양식을 선호했고 그것이 그래서 유럽과 전 세계의 지배적인 이런 그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충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절충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적이면서도 바로크적인 걸 이제 결합한 거잖아요. 결합. 이게 절충. 그죠? 두 가지를 결합했다. 절충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론 그 건물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지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 고전적인 기둥과 또 여신상 뭐 또 이런 상도 고전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고전적이지 않은 루이 14세풍의 바로크적인 그죠?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로코코적인 면도 있고 또 좀 더 여성스러우면 로코코적인 거고 그래서 절충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 게 다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식으로 다 건물들을 지었는데, 근데 20세기 이제 초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건물을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으면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사라지게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조각가는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이, 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 자, 그래서 이제 파리도 변하고, 파리가 이렇게 변하고, 자, 그래서 요것도 잠깐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각 수요가 폭증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엔 이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사람 인물상들을 뭐 다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때 이제 그렇게 세우는 거였나 봐요, 그죠? 어떤 파리 시청을 지으면은 자기네 위인들, 그죠? 위인 인물상들 다 세우고. 확실히 안 하죠, 요즘에는, 그죠? 예전에는요, 초등학교마다 뭡니까? 그죠? 심지어 반공소년 이용봉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그죠? 박정희 동상, 그죠? 대통령 동상, 이승만 동상, 아니면 김구 선생 동상이나 그런 게 다 왜 초등학교마다 동상들이 있었으니까, 나름 그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이런 영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제국주의 시대를 봤으니까, 야, 그럼 우리도 어떤 위대한 인물의 그런 상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우는 거죠. 그죠? 세운 거였는데 요즘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겠죠. 요즘에는 뭐 이것만 보면 얼굴이 나오는데 나오기도 하고. 매체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하나 세운다 그러면은 반대 의견도 워낙 많아서 왜 하필 이게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냥 아예 논란이 없게 그냥 아예 안 세우면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 세우고 뭐 그런, 그죠? 앞에 이순신, 세종대왕 이제는 뭐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요. 이쯤 돼야지 이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상 세운 일은 없죠. 그죠? 동상 세운 일은 없고. 이제 그것도 결국 과거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죠? 사람 인물 동상 세우는 걸. 근데 이제 그게 그때도 말씀 안 드렸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 조각이 회화와 비교했을 때 또 상당한 제약 조건인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조각이 이 매체의 특성상 조각은 뭐를 칠할 수 없다? 칠하지 않는다. 그죠? 색채를 칠하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색채를 칠하지 않는, 즉 색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큰 제약이 있어요. 주제적으로. 조각과 회화의 주제적인 제약. 주제적으로. 회화는 이것저것 뭐 다 그릴 수 있죠. 근데 조각은 상상대문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렇죠. 풍경, 배경. 그러니까 조각은 결국 인물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바다를 어떻게 조각할 거야? 바다, 산 이런 거 일부 좀 하긴 하지만 이거는 해놔도 이상하고, 그죠? 해놔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결국 조각은 원래 근데 조각이 사람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각의 주제 자체는 결국 인물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사실 한편으로는 큰 제약 조건이기도 하죠. 그죠? 회화는 물론 회화에서도 제일 인기 좋은 건 인물화지만은 인물화 말고도 풍경화, 정물화, 그죠? 다양한 좋네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괜찮으세요?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럴까요? 여기 오소희 선생님 거 잠깐 보기만 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 조각은 사실 그 제약이 사실 크긴 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인물로 한정된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인물 외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전에 조각으로 산과 바다를 표현했다고 좋아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표현도 안 되고 이게 색채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인물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색채를 안 넣더라도 우리가 이제 흑백 사진 보듯이 이렇게 딱 캐치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조각의 그 제약 조건인 거죠. 그죠? 색채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인물상의 제약은 된다. 그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9세기 후반에 새로 건물을 싹 지으면서 어김없이 조각이 다 들어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데 다 해서 엄청나게 그 기술자로서 20년 살았지만은 그게 이 탁월한 기량을 갈고 닦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이렇게 또 신부님 그죠? 성인이 된 그죠? 신부님. 그다음에 이 그 본부인 뭐 본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어쨌든 그죠? 뭐 본부인이죠. 본부인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본부인 어릴 때 만나가지고 이때는 다들 이렇게 20살 뭐 18살 만나가지고 다 바로 애 낳고 다 살았어요. 참 이게 참 희한한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일본 부인 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것도 제약 조건이죠. 그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각가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그죠? 물리적으로. 그죠? 이 점토를 계속 개야 되고, 그죠? 뭐 나르고 이게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화가는 그날도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사실 조각가에는 물리적으로 혼자 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독립되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죠? 와, 상당히 넓은 공간. 거기는 온갖 재료들하고 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조각가라고 하나만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만들고 부수고 뭐 정말 로댕이 뭐 그런 나중에 뭡니까 그런 뭐 하나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한 4, 50개 사실 그 습작 그 조각가도 습작 자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돈도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이죠, 다 돈. 그죠? 그러니까 회화보다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돈 없으면 못해. 특히 조각은 그죠? 조각이나 이게 그죠? 그래서 게다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본 부인이 그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갈고 닦는 로댕이 갈고 닦는 시기에 그러니까 딱 이걸 보셔도 여러분들 그죠? 이걸 보셔도 그 로댕의 초기 작품만 봐도 초기 작품 나름 인정 기술자로서 뭐 인정받은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로댕 자신의 아버지를 만든 거죠 20살 때. 뭐 그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학생 작품 같잖아요, 학생 작품, 그죠? 요즘 그냥 고등학생 뭐 예고나 예중 학생 작품 정도로 별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이 기량이 정말 그 월등히 늘어나는 계기가 그죠? 그러한 그 보조를 받고 정말 그 다양한 베테랑 장인들로부터 배우고 하면서 기량이 정말 급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일거리를 그 작업을 수행하면서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나아졌고, 그죠? 확실히 그 전보다, 그죠? 그래서 기량이 정말 급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부인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델도 정말 모델을 쓴다는 것도 모델도 이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자세, 저런 자세, 그걸 제한 없이 취해주는 그 모델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이제 본부인이 그 제일 어려웠던 시절에 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그래서 결국 그 로댕이 이제 그 숱한 외도와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부인은 그래도 버리지 않나 그죠? 버리지 않고 계속 감유끌러들이 그렇게 이제 감유끌러 대단한 여자예요. 로댕 손 잡아다 써가지고 서명 그죠? 나랑 결혼하겠음 그래서 서명했는데 이제 로댕이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안 지키고 그래서 결국 감유끌러에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 떠나라고 한 거지. 로댕이 이제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본부인하고 이제 같이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제 워낙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당대에는 제일 유명한 그 조각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날은 우리 이름을 모르잖아요. 로댕만 알지, 그죠? 어쨌든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 조각가 겸 사업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일거리를 받고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요게 그 절충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절충. 그죠? 그리스 로마 고전적인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아름다움, 그죠? 매끈한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이런 그 화려한 장식, 그죠? 화려한 장식이 결합된 그래서 절충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 그 상류층들이 가장 좋아했던. 자, 그래서 카리에 벨레즈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요까지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야, 정말 대단하죠. 그 안에가 다 장식품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조각가들과 화가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건물 하나 지으면 완전히 다 이걸로 치장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뭐 엄청난 청동상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카리에 벨레즈라는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럼 이게 뭐 직금 가격으로는 몇 억이 뭐겠습니까? 더 나갈 겁니다. 그죠? 직금 만약에 이런 거 만약 이렇게 작가에서 주문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몇 억을 더 받을 거예요. 요거 하나 해서 하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일거리가 많은 거죠. 조각가들한테는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었는데 건물 짓는 방식이 바뀌면서부터 그죠? 완전히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냥 H빔 받고 그냥 쫙쫙쫙 네모나게 지어버리는 순간 조각가들은 다 실업가가 돼버리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로댕이 카리에 벨리즈 밑에서 일하면서 여러 명이 협업하는 이 공장 화실 운영하는 요령도 배우고 하나의 형상을 무한히 변형시키는 거죠. 판매하려면은 조금씩 다 바꿔야 되니까 자세가 그죠? 자세나 이런 표정들이 그런 거를 배웠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로댕의 이제 작품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이 작품을 로댕은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작품, 그죠? 연습작이 아니라 첫 번째 주요 작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나름 좀 그리스 조각 같기도 하죠, 그죠? 그리스풍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 왜 우리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 뭐 그런 거 살짝 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플라톤 그런 흉상 같은 거. 그래서 이제 25살에 자기가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쓴 것처럼요. 카리에 벨레즈의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개인 작품 활동 그렇고 그때 말씀드렸던 마국간, 그죠? 마국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첫 번째 성과로 나온 게 비비라고 불렸던 주변 인물, 그죠? 주변 같은 나이 든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일하면은 그죠? 일하는 데서 그냥 잡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분의 이제 흉상을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댕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하였고 주변 동료들도 그러니까 일그러진 코, 그죠? 이 제목이 Man with the Broken Nose예요, 그죠? 이게 뭔가 코가 주저앉은 깨진, 그죠? 그런 식의 좀 약간 기이한, 그죠? 그래서 뭔가 일그러진 코에다가 활기 있는 모델링, 위험과 고통, 그죠? 뭔가 위험도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약간 그런 분위기. 정말 고전적인 미가 좀 느껴집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고대의 인물들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댕은 자신감을 얻어서 이것을 이제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제목으로 살롱전을 출품했는데 이제 낙선하게 됩니다. 살롱전 이제 이 석고상을 출품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밑에 더 있는데 이제 추위로 가면서 깨져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석고상이고 물론 요 작품은 나중에 다시 요게 이제 대리석 밑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건 대리석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쪽에 똑같이 대리석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중에 그죠? 로댕은 작품을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며 액자를 가졌고 나중에 다시 출품해서 이때는 3등 입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왜 이유를 아시죠? 만회가 난리치고 한 다음에 좀 기준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전시해주는 그런 게 돼서 이거는 뭐 그런 건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이제 조각 부분이지만 어쨌든 3등 입선을 하는. 이거 대리석을 깎아서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대리석을 그럼 깎아. 석고내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부어서 만든. 그러면 아예 새로운 건데 사람만 저 사람으로 그러니까 석고상을 보고 만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업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바로 대리석을 깎았어요. 바로 대리석.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미켈란젤로는 그러니까 이 점토상을 만드는 거는 본형을 만든 게 아니라 실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균형을 조그만 점토상들을 만들고 스케치하고 이런 거 당연히 밑작업은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했고 이거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대리석을 바로 깎았어요. 대리석을 다 한 다음에 오로지 이게 사실 미켈란젤로 대단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미켈란젤로는 조수도 안 썼어요. 수수도 안 썼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로댕은 우리가 드가 할 때도 보셨고 로댕 같지만 이게 실물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보통. 그러니까 우리 키를 150으로 봤을 때 한 50. 그래서 그때 드가 작품도 다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야. 다 그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이게 3분의 1. 그죠? 3분의 1 정도면은 안에 표현될 거다 표현되면서도 균형도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보통 처음 작품 만들 때는 그 정도, 실물이 한 3분의 1 정도, 한 50cm 정도, 그죠? 높이나 좌우에서 그 정도로 점토로 만들어요, 점토로 만들어 보고
네, 물론 그 다음에 자기 선택인데 점토로 만든 다음에 그 점토를 그죠? 그 점토를 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를 확대해서 석고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걸 점토로 확대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점토는 높아지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토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에는 석고를 만드는데 점토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석고를 그냥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뭐 제가 뭐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문제가 좀 생겨요. 뭐냐면은 그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직접 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로댕이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했겠죠. 자기 뭐 조수들이 없으니까. 근데 로댕이 성공한 다음에 아까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3분의 1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조수들이 실물 크기로 확대하는 것까지 했어요. 확대해서 석고상으로 제작하는 거. 그래서 항상 어쨌든 기본은 석고상으로 가야 돼요. 석고상이 기본이 되고 석고상을 가지고 이제 그 석고상을 보고 그대로 대리석으로 만들던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청동으로 주물을 뜨던가 석고상으로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점토로 그 초안이나 이런 거를 잡고 보통. 그래서 물론 점토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조수들이 능력이 엄청 뛰어나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만든다는 게 그대로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50명이 필요한 거예요. 50명. 사실 50명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주문 관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주문은 일단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겠지만은요. 뭐 이런 여기 있는 뭐 청동시나 이런 게 청동시 이게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가 몰라요. 근데 최소 확인된 게 40 몇 개가 넘거든요. 미술관에 여기 지금 208페이지 청동시대 이거. 근데 그게 그런 거지. 와가지고 이제 이조 로댕 작가님 우리 미술관에도 하나 필요한데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실물 크기로 똑같이 그 청동 주물을 부어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흉상만 해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흉상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라는 게. 그냥 디자인만 한 거네, 그죠? 예? 디자인만 한 거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디자인만 한 거죠.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카리에 벨리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카리에 벨리 밑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방식이 원래 그런 게 이 사람이 자기가 디자인 딱 해주고. 그거를 크기를 키우던가 아니면 적당히 좀 이거 변형시키던가 해가지고 이제 밑에 조수들이 만들어 파는 거죠. 자기 서명으로 해서. 그래도 로댕은 그렇게. 네?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요즘은 그런 뭐 주문도 없잖아요. 주문 자체가 없겠죠. 요즘에는 그나마 하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절에 납품하는 보시는 분들 그죠? 절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있거든요. 왜 성모상 이런 거 그죠? 대리석 깎아가지고 그죠? 그라인더로 쫙 깎아서 왜 하는 그런 거면 모를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하고 납품하고. 그래서 그게 전 세계 미술관에 퍼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몇 개가 100개가 뭐냐 훨씬 넘어요. 100개가 뭡니까? 뭐 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개인 소장도 있고 막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점토로 기본 작업을 하고, 그죠? 근데 물론 점토가 가장 섬세하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석고를 보통 뜨면은 이제 딱 형상이 나오죠. 물론 점토상으로도 실제 실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물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 시간 관계상 또 조수가 있으니까 로딩은 그냥 한 3분의 1 크기 정도로 작업해 놓으면은. 나머지 주문에 따라서 이제 조수들이 알아서 확대하고 석고상 내지는 청동상 찍거나 물론 대리석으로 깎는 게 제일 어렵죠. 대리석으로 깎는 게 다 깎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다 이 치수 재가지고 하는 게 물론 뭐 마무리는 로댕이 이제 마지막에 항상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 조수들이 임의적으로 변형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카리에 벨레즈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알아서 좀 적당히 변형하고 해서 팔면 되는 건데 이거는 로댕은 이제 원본을 그래도 최대한 유지되는 식으로 이제 복제를 한 거죠. 복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줌을 찍은 것마다 이게 달라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로댕 이 작품 사진 보면은요, 좀 막 다르게 느껴지고, 실제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로댕 조수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로댕 죽은 다음에도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로댕 죽은 다음에도 그 로댕 그 공장 사람들이 로댕 죽었다고 다 흩어진 거 알잖아요, 그죠?
계속 그 공장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죠? 계속 나름 남아가지고 뭐 다 남지는 않지만 나름 남아서 그 주문들을 충족시켜서 로댕 작품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오죽했으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12개로 제한 그죠? 원본은 12개다. 근데 참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있는 거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른 네, 거야. 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동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동 성분 따라서 그죠? 그 비율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지에 따라서 빛깔도 다르고. 로댕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작품. 근데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게. 이게, 예. 그러니까 물론 뛰어난 그 조수들이 당대 최고의 조수들하고 그 조각가들 그 밑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로댕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한 사람은 오히려 없다고. 그렇게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다 로댕 제자들은 다 로댕과는 다른 길을 갔다 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끝났잖아요, 이제. 그걸 완전 끊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시대가 일거리가 그런 식의 일거리가 이제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나마 이제 로댕 옛날 작품들 찍어내는 것 정도면 모를까. 이제는 그죠? 독립된 조각가로서 뭐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브랑쿠시 같은 경우에는 브랑쿠시도 바로 로댕 밑에서 한 달 배우다가 난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나가 한 달. 브랑쿠시 아시잖아요, 그 왜 브랑쿠시, 그죠? 그 유명한 그죠? 여기 나오는구나. 그죠? 242페이지. 242페이지. 그죠? 242페이지. 이게 조각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로댕 거하고는. 그죠? 이게 뭐 공간 속의 새 이런데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의 일반인들이 보기엔 야 이건 뭐 우리 애도 하겠다 이건 뭐 펜대냐 뭐 펜꽃이냐 이런 말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 브랑쿠시 보시면요, 브랑쿠시 형상에 대한 탐구 우에서 하나 둘 한 셋째 문단 보시면 나오잖아요. 브랑쿠시는 일찍부터 독자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그죠? 11살에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양측의 목적으로 일했다. 얼마 후는 조각을 공부하고자 고향 북한에서 길을 떠나 파리까지 광산했다. 1904년 드디어 파리 도착한 그는 당시 조각계의 재앙이었던 로댕의 조수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로댕부터 들어가가지고 딱 한 달. 그래서 거목 밑에서는 어떤 나무도 제대로 자라서 그렇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좀 약간 그 브랑쿠시도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이게 아닌 거지. 자기 밑에 있어서 계속 이거만 만들다가 뭐 자신의 독자적인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딱 보세요, 보고. 브랑쿠시는 직업적인 석수장이가 완성작을 조각하도록 주문했던 당시의 관례를. 그러니까 이게 로댕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토상 만들어 놓고 석고상 만들고 대리석 깎는 거는 그 전문 대리석 깎는 그 조수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로댕도 대리석을 나름 잘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미 자기가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로댕이 실제로 깎아서 잘 깎을 수 있었는데요. 하긴 이제 물건 주문 받고 원장 만드는 했고 이 일을 이게 이제 브랑쿠시는 그 당시의 관례를 처음으로 거부해서 자기가 직접 깎았다는 거죠, 그죠? 성경시는 그는 돌에 직접 조각을 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를 뭐 좀 다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정도, 그죠? 로댕하고 얽힌 이런 그런 사연인데, 그래서 딱 봐도 아시겠잖아요. 로댕까지는 이런 작품이었는데 이 브랑쿠시니까 바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작품 자체가 이 조각이라는 게. 그런데 그나마 브랑쿠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랑쿠시나 그 오른쪽에 있는 모딜리안의 그죠? 그 얼굴.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작가들이 직접 깎은 거 아니에요? 깎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조각이다 이런 게 그냥 오브제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신의 손은 전혀 되지 않고 기성품을 갖다 그냥 편집해서 놓거나 기성품을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그죠? 그 기장처럼 변기 갖다 놓고 그죠? 하는 오브제가 그냥 조각인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건 당연히 기존의 조각 하던 사람들은 다 사실 이미 다 업종을 바꾸게 된 거겠죠, 그죠? 사실상. 그래서 조각이 그 뒤에 별로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그래서 뭐 기껏 나오는 게 이제 극사실주의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사실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진짜 똑같이, 그죠? 플라스틱으로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대충 그 로댕이 조각 작품 만드는 방식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댕은 이제 특히 후기로 가면은 그 점토 작업을 주로 했고, 점토적인 작업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일은 청동 주물이나, 물론 청동 주물은 로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청동 주물은 정말 진짜 기술적 공장적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복잡합니다. 대리석 깎는 것조차도 조수들이 했다는 것, 요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대리석은 로댕이 자기가 직접 깎은 거죠. 요거는 자기가 직접 깎은 겁니다. 초기에는 조수들이 없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살롱전에 한번 이제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뭐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계속 이제 공장에서 까리에 벨레지 일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제 실력을 늘려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전쟁이 났죠. 그 유명한, 그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그죠? 우리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제 30살에 군에 징집되는데, 의료진은 약시라는 이유로 로댕을 징집 해제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못 가. 이게 오히려 더 곤란해요. 당장 생계와 이런 게 있어. 로댕은 오히려 곤란한 처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쟁으로 모든 일감이 끊기기 때문에. 전쟁이니까 모든 공사가 스톱 아니에요. 공사, 그죠? 파리 공사하고 뭐 건축하던 게 일단은 스톱 아니에요. 이거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자기 그 본부인 로즈가 공복 공장에서 일하면 생계를 도왔지만, 이게 이제 계속 프랑스가 지고, 그죠? 또 경제 마비, 당연히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돈도 없고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벨기에로 가는 겁니다. 벨기에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리에 벨레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조각가 겸 그 사업가, 이 사람도 일거리가 없겠죠. 지금 전쟁이니까, 그죠? 파리 한참 이것저것 사업을 돌리고 있는데 이 전쟁 나가지고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나라 벨기에, 그죠? 벨기에에서 그 브뤼셀을 신축 증권거래소 장식공사를 따냈다는 거예요. 벨기에. 그렇겠죠. 왜냐면 벨기에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 모든 도시들이 다 파리를 따라서, 그죠?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야, 우리도 새로 건물 지을 때 그런 식의 절충주의적인 그런 건물을 짓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의 유명 작가니까 벨기에의 그 건물 공사 사업을 따낸 거예요. 따냈고, 프랑스는 전쟁 중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벨기에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사정을 듣고서 로댕, 자기 밑에서 일하던 로댕도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일단 뭐 자기 홀몸으로 가서 돈 벌러 가는 거니까 가족들을 파리에 남긴 채 혼자서 벨기에로 떠난다. 그래서 벨기에로 가서 벨기에 생활을 한 이제 7년 정도 합니다. 6, 7년 정도. 그러니까 요게 그 당시 지은 건물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 19세기 초, 이제 20세기 정말 초반까지 지은 건물들은 다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어떤 그리스적인 기둥, 그죠? 기둥과 또 그죠? 이런 그 바로크적인 이런 꾸밈새들, 그죠? 들이 들어간 아주 전형적인 절충주의적인 건물들. 이러니까 조각가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조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가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유럽 가서, 야, 유럽은 뭐 다 도시가 예술이야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150년 전, 그죠? 19세기 후반 요때 다 지어진, 그죠? 파리를 따라서, 파리를 본받아서 그대로 파리를 모방해서 이것저것 다 지은 겁니다. 이 증권거래소 같지 않잖아요, 전혀, 그죠? 증권거래소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로 가서 돈 벌러 간 거죠, 그죠? 그래서 돈 벌러 가서 일은 뭐 똑같았죠, 파리에서 일과 똑같았지만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한테 송금, 그죠? 로댕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는, 그죠? 작업장도 없고, 여기는 그나마 파리에 있을 때는 그 마극간 작업장도 있고 해서 자기 밤에 좀 개인 작업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개인 작업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가 있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작업장도 없고, 그래서 밤에는 작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카리에 벨리의 서명으로, 그죠? 밑에 서명이 딱 들어가는 거죠. 누가 만든. 그러다가 로댕이 이제 돈이 근데 이 서명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 이 돈 떼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건데, 이 사람 먹고 로댕 먹고 화상 먹고 이렇게 넘기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돈이, 그죠? 너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말 그대로. 그래서 화상과 직접 거래해 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로댕이 꾀를 낸 거죠. 돈 이게
너무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도 심하잖아요. 그죠? 빵값 막 오르고. 그죠? 이거 돈이 더 부족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서명을 하고 작은 조각상을 반값, 그죠? 50프랑에 절반, 25프랑 화상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한 고용주 이름을 빼고 지 이름을 해가지고 야 싸게 할 테니까 화상한테 절반으로 넘겼다는 거지. 그럼 물론 자기한테는 더 떨어졌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화상은 주저하다가 이를 카리에 벨리즈에게 알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일단은 화낼 일이죠, 그죠? 이게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주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감히 나를, 그죠? 그래서 경로에서 로댕은 뭐 해고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뭐 직원은 아니니까 계약 관계인데 이제 일거리를 주는 계약 관계인데 이제 일거리를 안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댕은 벨기에에서 말 그대로 정말 한 푼도 없이, 그죠? 주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밥만 먹여줘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근데 재수가 좋았어요.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파리에서 멈췄던 공사들이 막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자 카리에 벨레즈는 벨기에 일을 조수에게 맡기고, 그죠? 이거 조수한테 맡기고, 자기 조수한테 맡기고 다시 파리 원래 하던 일을 하러 또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얘기해요.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이게 기술자인데 기술자 생활이 힘들잖아요. 작가가 아니라 기술자, 그죠? 우리 왜 가끔 이제 부르면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일거리 있으면은 좀 약간 생겼다가 일거리 끊기면은 또 그냥 굶어야 되는. 자, 어쨌든 그래서 벨기에에 남겨진 조수 반 라스부르크라는 조수는 로댕이 그래도 이제 실력하고 성실성, 특히 성실성도 중요하죠. 술 담배 안 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로댕은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로댕은 다시 이제 이 조수는 조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맡기고 떠났으니까 조수 무슨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했냐가 뭐 모를 걸 특별히 모를 거 아니에요, 카리에 벨레즈는. 그래서 로댕은 다시 일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작업실까지 얻을 수 있어요, 넓은 작업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수입을 얻게 된 로댕은 로즈베레를 브뤼셀로 오도록 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만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업실 생기고 수입도 생겼으니까 이제 조수를 이용해 먹어야지 뭔가, 그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본부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이게 단순히 뭐 사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브뤼셀로 오도록 해서,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로댕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친은 전쟁 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파리에서는 이모가 침대에 누워 있는 부친과, 그죠? 이제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있고 맨날 헛소리 하고 거의 치매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로댕의 아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로댕의 아들이 거의, 그죠?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가 된다라는 거. 한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 됐죠, 그렇게. 네? 엄마도 뭐 배운 것도 없고 엄마도 뭡니까 일 나가고 뭐,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서 로댕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게 나오는데 이 수염은, 그죠? 로댕은 항상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로댕이 젊을 때 넘어져가지고 로댕이 얼굴에는 넘어져서 상점 유리창, 옛날에 유리창도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장 같은 데서 뭐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에 여기 커다란 여기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턱 같은 데 났겠죠, 그죠? 그래서 스무제경에서 그 흉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기른 겁니다. 그래서 로댕 턱에는 흉터가 있다. 수염을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20살 때부터. 물론 뭐 이제 전형적인 예술가 상이죠. 이런 빵모자 쓰고, 그죠? 수염 기르는 거. 완전히 작업, 그죠? 작업하다 한참 정열적으로 작업하던 30대 후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벨기에 시절이 나름 좋았던 게, 벨기에가 그래도 이런 가족들, 자기 아버지나 이런 걸 아들이다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만 나중에 오고 조수 겸.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일만 하면 되고, 나름 이 벨기에 브뤼셀 시절에서 이제 어릴 때 못했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글쓰기조차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기에나 이 네덜란드 쪽에도 미술관이 많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이 플랑드르 지방에, 그죠? 특히 루벤스의 고향이니까 루벤스의 작품들, 또 여러 성당에도 다 루벤스의 작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루벤스적인 게 있어요. 이 바로크적인
그게 로댕한테 있다는 겁니다. 바로크적이라는 게 좀 감정적이거든요. 바로크와 고전주의가 대비되는데 고전주의는 나름 이성적인 거고 그죠? 바로크는 감정적인 격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댕한테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루벤스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자기가 장식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계통이었지만은요. 그다음에 요때 또 이제 책을 또 많이 읽게 돼요. 나름 그죠? 나름 뭐 이제 한 30살쯤 돼서부터 어떻게 철이 들은 거지, 그죠? 책도 읽으면서 뭔가 좀 깨우치게 되고 또 기량도 이제 말 그대로 30살 넘었으니까요. 기술자로서 완숙한 경지를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 벨기에 있을 때입니다. 벨기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살롱전에 아까 그거 그죠? 그 작품을 이번엔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그죠? 요거를 이렇게 대리석으로 깎아서 요 작품입니다. 요거를 살롱전에 다시 한번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살롱전 출품할 때는 석고상을 보통 출품한다 그래요. 석고상을 출품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 들어오면은 그것을 청동으로 만들던 대리석으로 만들던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아예 이제 코가 그려진 남자를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다시 출품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3등으로 그죠?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단순히 기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뭔가 나도 조각가로서 그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댕의 자신감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꿈과 성장을 위해 이탈리아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가들의 미술가들의 꿈이잖아요. 이탈리아 여기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로마상 받으면 이탈리아로 1년 동안 1년 유학 보내주는 그 정도의 그게 엄청난 특혜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 혜택으로 장학 그죠 제도처럼 그러니까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은 항상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인 쪽에도 그죠 유명한 대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스페인. 그래서 마네 뭡니까 저기 뭡니까 이런 사람 돈이 많으면은 그래서 드가나 돈이 많으면 자기 돈으로 그냥 갔잖아요. 그죠? 가서 뭐 이탈리아 여행하고 놀고 이렇게 돌고 메리커셋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함부로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죠. 그때는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없으니까요. 칼라책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이. 그래서 로댕은 이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35살에 미켈란젤로를 직접 이제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보러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단돈 700프랑 그죠? 이게 한 700프랑이면 이거 얼마 달래나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죠? 한 500만 원이 뭡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죠? 그거 가지고서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 혼자 그죠? 혼자 자신이 그래서 기차도 타고 걷기도 많이 걸었대요. 걷고 그죠? 기차 타고 이래서 혼자서 쫙 피렌체, 로마 이런 나폴리 이런 데를 이제 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도착하자마자 미켈란젤로 작품들 닥친대로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벗어나는 미켈란젤로 작품을 직접 보니까 이게 다르다. 그죠?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켈란젤로 작품이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 로댕이 봤던 겁니다. 이미. 그죠? 프랑스에서 봤던 건데 여기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라는 그런 대리석으로 직접 깎은 그죠? 미켈란젤로의 루브르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다 해가지고 뭐가 다르냐? 이게 로댕이 나중에 회고한 건데요. 나의 머리는 루브르에서 미친 듯이 보고 그렸던 그죠? 그리스의 조각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루브르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품 아니겠어요? 그죠? 밀로의 비너스 그죠? 이 팔이 없는 이 루브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그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리스적인 어떤 평온한 균형이 맞춘 조화로운 그죠? 좀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이런 것만 보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조각인데 상대적으로 그리스적인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보다가 실제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니까 그래서 작품을 둘러볼 때마다 내가 영원히 습득했다고 믿었던 진실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거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뒤틀린 토르소예요. 그러니까 토르소라는 게 몸통 아니겠습니까? 머리, 다리를 제외한 이 몸통 부분, 그죠? 이 몸통인데 이 몸통 부분을 보고서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몸 전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죠? 그거를 뭔가 좀 깨우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표정이나 이런 팔, 다리, 근육 정도가 아니라 이 토르소 자체의 어떤 뒤틀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감정 표현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뒤틀린 토로서는 다르다. 자기가 루브르에서 봤던 균형 잡힌 고전적인 조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로댕은 이 여행에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들보다 회화 작품들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각가인데 딱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야, 미켈란젤로의 조각보다는 회화 작품? 근데 그게 바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셨어요. 요것이 잘 드러난 뒤틀린 토로서가 잘 드러난 것들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회화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시스티나 예배당의 프레스코아들 오히려 회화 작품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갔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로댕이 가서 보고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조각 작품들보다 그죠? 이 회화 작품들에서 바로 그 뒤틀린 토르소 거기서 이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로댕은 미켈란젤로가 회화에서조차 본질적으로 조각가였다. 그래요 원래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 돌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림 그리려서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림도 자기가 결국 연구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프레스코를 나중에 그린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결국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기도 먼저 조각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거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저런 토로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틀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뒤틀린 토리소, 몸통이 뒤틀어지고 뒤틀린 몸통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운데로부터 이게 밖으로 감정이 분출되는 듯한 그런 식의 그 작품들은 지옥의 문을 위해서 만든 온갖 인물상,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지는 않고 나중에 1980년대부터 지옥의 문, 그죠? 로댕의 작품이죠. 그 안에 정말 한 200개도 넘는 인물상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상들에서 이제 많이 잘 나타납니다. 물론 뭐 모든 인물상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 인물상들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인물들이니까 막 몸이 뒤틀리고 통수에 뒤틀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댕이 이제 한계,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한편으로는 미켈란젤로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로댕이 가서 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탈리아에 직접 가가지고 미켈란젤로 작품들을 봤는데, 하지만 로댕은 건축가 미켈란젤로가 추구했던 건축적 통일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전체, 그죠? 건축물과 조각품들의 유기적 조화와 통합. 그러니까 인물상, 기둥, 석관, 처마장식 등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면서 동일한 원리에 따라 그래서 이게 다 통일적으로 디자인되는 그런 조화와 통합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간적 균형 및 음영 배치 등을 이거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댕은 건축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래도 그 전체 균형을 잡아서 건축적인 그죠? 그 종합적인 시야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지옥의 문이 이게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입니다. 요게. 그래서 지옥의 문 요거 그죠? 우리가 뭐 하면 볼 수 있지만 지옥의 문 로댕 이게 지금 미완성인 게 이게 지금 그죠? 지금 그 209페이지에 있는 그때 왜 이거 키스 찾으셨잖아요. 이게 키스가 없어요 여기. 없는 겁니다. 이 작품 안에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있는 그 209페이지는 이 로댕 갤러리 맞죠? 그죠? 로댕 그 미술관. 이거는 로댕 죽은 다음에 한 10년 뒤에 거기 학예사가 담당자가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로댕이 이걸 어떻게 맞추지 못했어요. 인물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았는데 한 200개도 넘는 인물상을 만들고 부조와 뭐 환조와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환조를 다 제거하고 어느 때는 그죠 환조 다 집어넣고 하다가 결국에 이게 안 된 겁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다르거든요. 뭐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거에서 음영 효과 때문에 이쪽 조각상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인 통일성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요 말이 딱 맞아요. 요게 정확한 거. 요거는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상 각각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죠? 인물 하나하나의 인물상들은 뛰어난데 이 전체 왜냐면 지옥의 문이면 나름 전체적인 어떤 조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화 균형과 유기적인 통합. 그러니까 지옥의 문에 20년 이렇게 매달렸지만은요. 인물상 각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불과했지 전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무게를 조절하고 디자인을 맞추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입니다. 사실은 요게. 그래서 요게 결국 로댕은 미켈란젤로처럼 다방면으로 건축가적인 전체를 종합하는 건축가는 되지 못하고 그냥 인물상들 하나하나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량적인 측면에서 뛰어났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칼레이 시민에도 적용돼요. 이 칼레이 시민이 6명의 그 시민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놓은 군상, 6명 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 군상이 하나하나는 다 뛰어난데 이게 서로가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6명이 지금 같이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죽으러 가는 데서 그 뭔가 이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조화시킬 수가 없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는 그 인물성들은 뛰어난 작품이지만 전체적인 통일성 요거는 로댕이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켈란젤로의 영향, 그래서 그렇게 뒤틀린 토르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이 뭐냐면 미켈란젤로 이제 로댕이 가서 직접, 그러니까 이건 직접 가서 이제 보고서 배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아시죠,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영향.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을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인물을 대리석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 복습기억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요거 복습인지 아니면 그죠? 90페이지. 뭐 금방 보니까요. 90페이지.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책을 잘 반복해서 보셔야죠. 90페이지에 90페이지에 그 맨 아래쪽에 조각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90페이지 아래쪽 조각가.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모든 예술 가운데서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고 믿었다. 요게 이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신. 그래서 왜냐하면 신이 진흙에서 생명체를 창조했듯이 조각가 역시 돌에서 미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진흙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카오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듯이 돌이라는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 있는 형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는 조각을 대리석 안에 갇히는 인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생각이 이게 뭐 딱 들으면, 예? 그죠? 제가 저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작품은 대리석 속에 갇히는 인물을 대리석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것도 참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힌 어떤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조각가들이 실수한 부분을 다른 대리석 조각에서 뜯어 맞추어 눈가림하는 데에 비해 그렇겠죠. 그래서 깎아보면요 이게 더 깨져나가고 이러면 이제 다른 조각가들 그걸 악으로 붙이던가 붙이고 이게 땜질하는 게 당연히 외롭겠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언제나 한 덩어리로 조각해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의 산에서 쪼아냈을 때는 어떤 한 부분도 빠져서 안 되는데 산에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깨서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왜? 그 안에 인물이 갇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쪽에 충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미켈란젤로한테 미완성 작품이 많은 이유입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요, 미완성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생각의 귀결이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요. 작업장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파괴시킨 거 더 많고, 여기 쓴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미완성의 작품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리석을 직접 깎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스스로 파괴해본 것도 정말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게다가 미켈란젤로 혼자 작업했기 때문에 조수 없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미완성 작품과 그다음에 그 자신이 파괴해버린 작품이 많은지.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인물을 대리석 해방시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미완성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리석 속에 갇혀있다며. 갇혀있으면 어떻게 돼? 갇혀있으면은 이 사람이 온전한 모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해방시켜야 할 인물은 이미 그 자체 완전한 형상으로 대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일 인물을 해방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그 형상이 손상된다면 이는 인물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미완성되는 거지. 내가 온전히 못 꺼냈다 이 사람. 그거 끝난 거지. 거기서 멈춰야지. 그래서 더 꺼내다가 완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니까, 리버레이션, 자유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이 우스운 생각인데 이 논리적으로 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 돌을 깨다가 말아버렸어, 이게 지금, 그죠? 이 돌을 이렇게 까다가 쪼다가
이 성 마테오, 그죠? 마테오에서 책이 어디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책인가? 그죠? 책이죠, 그죠? 마테오가 왜 이렇게 받아 쓴 그거잖아요. 왜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이제 받아 쓴 여기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 여기 좀 보이세요, 그죠? 이 책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이게 위안성작이거든요. 하다가 이 성 마테오라는 작품이 많아요, 위안성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물을 내가 이제 못 꺼낸 거지. 뭔가 이 해방시킨다고 실패한 거예요. 그 인물은 이미 완전히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날에 같이 봤을 때 야 이거 다 이렇게 이 돌을 까면은 하나의 인물이 나오긴 하겠다, 그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정말 그 작업장에 그 위안성 작품이 정말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탈리아 가서 본 거 아니에요, 로댕이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로댕도 그걸 이제 흉내내. 로댕도 미켈란젤로의 이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에 그죠? 209페이지 오른쪽에 그죠? 로댕 키스 밑에 써 있잖아요, 그죠? 로댕 키스, 그죠? 인간의 신체를 돌에서 해방시키려 했던 로댕의 생각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로댕의 생각이 아니거죠. 미켈란젤로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신체를 돌에서 해방시킨다. 그죠? 미켈란젤로 생각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 로댕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로댕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로댕이 그렇게 생각은 미켈란젤로를 그대로 존경해서 따라하는 거다. 이건 완성품인 거예요. 예, 뭐 어떤 거요? 키스는 완성이에요. 그렇죠. 이건 완성품인 거죠. 이렇게 꺼내다 막것같이 일부러 표현. 그죠? 이 밑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런 미켈란젤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창조, 그죠? 돌에서 무형에서 창조되는 듯한 느낌을 그죠?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앞에 게 이게 미완성 작품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안에 그 어떤 카오스에서, 그죠? 무질서에서 이 인물이 뭔가 나오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듯한, 그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처럼. 그래서 로댕의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작품 아니겠습니까? 오로라. 그래서 이게 까맣게 끌어내린대요, 얼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 대리석 원석, 그죠? 대리석 원석에서 제목도 오로라예요. 오로라가 새벽의 여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어둠과 무질서 속에서 어떤 선명한 형상, 질서가 창조되는 듯한, 그죠? 그런 그 이미지를 잘 담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로댕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죠? 대리석으로 만든. 근데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아까 그 미켈란젤로한테 보고 이제 그걸 배운 거죠.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일부러 남겨두기, 그죠? 이렇게, 그죠? 다시 보시면요. 하지만 로댕은 이탈리아 여행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의 특징,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건데 미완성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로댕은 그것을 원숭이 작품에는 마치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손질되지 않은 채 거친 원석 그대로 남겨진 부분을 가진 작품들이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그대로 원석 그대로 이렇게 남긴 작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대리석 속에서 뭔가 인물이 다 탄생하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로댕이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을 활용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그죠? 구스타프 말러, 그죠? 흑인 낭만주의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러의 흉상, 그다음에 조각, 그 대리석 조각이고요.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미완성을 만든 거 아닐까요? 예? 일부러. 미켈란젤로가요?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그렇기도 하죠. 신이하면 본인이 자기가 탄생 어떤 무에서 대리석에서 어떤 형상을 탄생해서 그게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보면 신이 된 듯한 뭐 이거 완벽한 그걸 하나를 탄생을 했다면 이런 거죠? 뭐가 나왔다 하면 약간 신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생각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자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만뒀을 수도 있고, 그죠? 더 생각을 진행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일단 방치해,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작품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가 뭐 몇십 년씩 만들었다는 게 몇십 년 쪼은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뭐 론다니의 그 피에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그 형상이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더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두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죠? 작업장 갈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완성이지만 뭐 실패해서 미완성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죠? 작업 중으로 남겨준 건지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알뜰하게 했었는데 되게 꽉 채워가지고 이거요? 네, 이렇게 원 덩어리가 이만한 건데 어쨌든 원덩어리 이렇게 쪼아낸 거겠죠 이렇게 그죠? 많이 그죠? 전체적인 거를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그냥 그렇죠. 끝나는 뭔가 거죠. 있으니까 이것도 이 마테오도 워낙 이 마테오 같은 경우 유명한 이유가 요 관련된 밑작업들도 남아 있어서 그래요. 자신이 나름 요 마테오 그죠? 성 마테오를 만들기 위해서 점토상도 만들고 밑그림도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원래 그런 잘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미술책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많이 해놓고 했는데, 근데 결국 완성 못 시키고 이렇게 뭔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안 됐던 거죠, 그죠? 미완성으로 남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댕은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창조의 그죠? 창조의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사실 다 이제 연결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로 이제 회화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보시면 복습을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구 미술가들의 그 전제가 있죠. 이게 기독교 전통이니까, 그죠? 이게 아까도 로댕 읽었잖아요. 그죠? 그 신의 창조와 가장 비슷하다 조각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형상이 있고 그걸 나는 끄집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형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상의 창조자는 신이 형상을 창조하는 거니까. 그죠? 마테오 성인인데, 그죠? 성인 마테오인데 그건 이미 형상이 있는 거지. 내가 창조한 내 마음대로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꺼낸다는 그런 표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근원적인 창조는 신의 천지 창조인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이제 카오스 아니에요, 그죠? 무질서. 그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완전히 다 깜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게 이제 창조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죠? 빛이 있어가지고 어떤 질서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작가는 작품을 창조할 때 신의 창조 방식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 이렇게 어둠과 무질서 혼동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켈란젤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혼돈과 무질서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그 질서를 끄집어내는 거죠. 질서는 거기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거고, 형상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까미우 끌로데. 근데 참 이것도 그래. 로댕도 까미우 끌로데라고 헤어진 다음에도 왜 계속 그 끌로데를 모델을 만들어서 헤어진 지 벌써 93년이니까 대충 92년, 93년에 완전히 벌써 한 5년, 그죠? 4, 5년 뒤까지도 그 뒤도 아니라 이 나중에까지 계속 까메꾸레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해서 젊을 때 그 아주 예뻤던 걸 잊을 수가 없었나 봐요, 되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요, 이 전통적인 명암법도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명암법. 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신의 창조 질서를 우리 따라야 되니까 그죠?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은 아무런 빛도 질서 형태도 없는 카오스 그죠? 혼동, 어둠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빛과 형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죠? 헤어에서 전통적인 명암법, 그죠?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이 출발점, 이게 이제 그 라파엘로 때부터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만해 이전에 유화를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조수가 화면 전체에 검은색, 짙은 갈색, 그죠? 짙은 파란색 등을 혼합해서 어두운 바탕색을 칠하고 이게 달라요, 그죠?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먼저 이게 그림 그릴 때 그냥 하나하나 칠하는 게 아니라 먼저 까맣게, 그죠? 까맣게, 보통 약간 갈색 띠게, 갈색풍이 좀 납니다, 그죠? 완전 감지는 않아요, 그죠? 짙은 갈색풍으로 다 조수가 칠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인물이나 사물의 모습이 점처럼 나타나도록, 한마디로 빛이 이제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려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의 창조 순서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서, 까만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사물이 드러나도록.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카라바조 유명한 거죠? 카라바조 그림이 어둡잖아요. 그게 왜냐면 바탕이 기본적으로 아예 어두운 것이고 여기에 밝은 색을 칠하면서
빛이 드러나도록, 그죠? 신이 창조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서구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전통에서는 예술가들의 창조 방식이 신의 창조 방식을 최대한 따라가야 된다. 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로 오면서 만해와 인상파로부터 이런 전통적인